네, 이번 일요일이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에서 촛불을 든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을 이루어낸 광화문 촛불 집회 1년을 맞아서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1년 전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돌려놓았던 촛불의 기억들을 한번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년 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차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은 2만여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리로 이끈 것은 빈 사무실에서 발견된 태블릿 PC였죠. 최순실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각종 기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성난 촛불은 청와대를 향해 타올랐습니다. 국회도 민심에 응답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노와 염원을 품고 매주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촛불 집회 참가자들. 약 2만 명으로 시작됐던 집회는 불과 한 달여 만에 200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커졌고 23차례의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누적 참가자 수도 약 1,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의 참가자들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나의 문화제로 승화시켰습니다. 거리에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었고 곳곳에서 현 정부를 고발하는 풍자극이 펼쳐졌으며 인기 가수들의 자유 공연도 시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 축제니까 커피도 나누고 같이 먹고 그러고 싶어서. 집회 초에 우려됐던 폭력 시위 역시 기후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끌었죠. 집회가 끝나면 직접 쓰레기를 치우는 시민들의 모습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질서 정연하게 집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약 3개월 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몸보다 가슴이 더 시렸던 지난 겨울, 광장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뜨거운 촛불로 일렁였습니다. 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주년을 바로 앞두고 수상 소식이 있네요. 촛불 시민들이 상을 받게 된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29일 첫 번째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토요일이었죠, 그때는. 네. 올해 1년은 이제 일요일인데, 그러게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독일의 공익단체인데요. 예. 세계 각국에 100여 개 지부를 두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비영리 공익단체입니다. 1994년에 에버트 인권상을 제정한 이후에 인권에 힘써온, 인권 향상에 힘써온 그 세계 개인이라든지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는데 네. 올해처럼 이렇게 그 국민이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이렇게 제정된 것은 처음이라 그럽니다. 네. 촛불 시민들 이렇게 해서 좀 수여를 했는데 수상식은 오는 12월 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1년이 숨가쁘게 지내온 것을 보면 촉발된 것은 시민들의 어떤 모임, 자발적인 집회 이런 것으로부터 흘러온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 수상은 누가 해야 되나요?
글쎄, 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시민들이 누구 가셔야 되나요? 어때? 주최 측이라고 탈 만한 특별한 누구라고 특정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이 가실 수도 없는 거고. 네. 어떻게 좀 누가 가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촛불 집회가 참 놀라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시종일관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 있고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든 행사가 치러졌고요. 그게 이제 참 놀라운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가장 가능했던 것은 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화면에서 잘 보였지만 네. 분노에서 모였지만 누구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싸우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자제하고 폭력을 보여주려고 하려면 서로 이렇게 비폭력, 평화 이런 것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그런 동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단도 촛불 아니었습니까? 촛불은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촛불은 꺼져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그것을 큰 어떤 바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과거에는 어떤 이게 시위를 하면 이 강목이라든지 또 돌멩이를 들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런 비폭력을 상징하던 것이었고 또 대응 수단도 이렇게 경찰의 어떤 대응 수단도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4.19 때는 경찰이 나서가지고 곤봉과 또 발포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폭력으로 점출됐죠. 네. 또 5.18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또 군인을 동원해서 비극으로 끝났고요. 60 항쟁도 사실은 그때 초루탄도 날아다니고 돌멩이로 대응하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도 어떤 평화적 시위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고 아까 봤습니다만 집회에서 또 이렇게 문화재 성격을 띄었습니다. 네. 노래도 나오고 또 어떤 흥겨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집회 시위를 이끌어간 그런 단체들에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한 것도 이것이 결국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인 그런 집회가 결국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위가 끝나고 난 그 자리가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곤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른바 정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런 시위는 보통 폭력 방화, 약탈 이렇게 이어지기 쉬웠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미국 순방에서 스스로를 촛불 집회가 낳은 촛불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게 결국 촛불 집회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가장 수혜를 입은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그런 촛불 집회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상적인 선거를 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상한 절차를 거쳐서 특히 유례없는 대통령 보궐선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촛불 대통령이라고 자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외국에서 자칫 이것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어떤 폭력 집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혁명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이렇게 평화적인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이것은 아마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신에도 비춰진 촛불 집회의 모습도 그렇고요. 네. 헤드라인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자라는 것도 여러 차례 봤고요. 세계가 참 부러워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촛불 집회에 대해서 찬양 일색인가요? 그렇지만도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촛불 집회를 일종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폭군 방벌론을 거쳤던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군주라든지 이런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었지만 기본적으로 서구에 생각하는 혁명 그러면 되게 피 흘리는 혁명, 폭력 혁명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상징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국 한국에서 보일 때는 일종의 혁명적 성격을 가졌지만 결국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어떤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라움과 부러움, 네. 이런 그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촛불과 태극기 말입니다. 네. 이게 진보와 보수를 가름하는 어떤
상징처럼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단체가 이제 집회 주최하는 그런 집회를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해버리는데 전 태극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봤을 땐 촛불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좀 조금 지나치게 어떤 단편적인 거라고 보고요. 네. 촛불 집회가 어떤 특정한 정파적 성격을 갖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물론 또 진보적 성격의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그 촛불 집회가 생각했던 것은 정말 그 우리가 그때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냐고 상징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정권의 담당자를 바꿔라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세워달라 이런 염원이었다고 본다면 이 지금 얘기하는 그 친박근혜 집회 이것도 물론 그분들이 뭐 태극기를 많이 들고 나오긴 하지만 그 태극기가 생각하는 태극기는 우리 전체 국민 모두의 상징이지 그럼요. 일부 보수의 상징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꾸 태극기 집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삼가하지 않을까 싶고 그야말로 촛불 집회는 진보, 뭐 태극기 집회는 보수 이렇게 치환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물론입니다. 하죠. 예. 촛불 집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것 무엇이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그리고 뭐 헌법에도 지금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추상적으로만 느끼고 있었지 우리가 정말 주인이다. 우리가 그 권력을 일부 뽑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위임했는데 그 권력을 저렇게 그야말로 농단할 수 있느냐. 네. 우리는 1+1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이런 것을 느낌으로 이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생활에서 현실에서 느낄 수 있었던 뭐 그런 것이 저는 촛불 집회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촛불 집회로 비롯이 된 국정농단 재판 상황을 좀 살펴보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지금 몇 %나 진행됐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네. 그리고 또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것은 상당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뭐 그런데 지금 그와 다른 재판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네. 또 뭐 송성각 씨라든지, 예. 이런 차은택 씨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거의 1심이 마무리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심을 다 했고 이제 그 선고 공판만 남은 상황이고, 뭐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1심 선고도 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몇 %, 글쎄 따진다면 한 50% 이상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1심 선고는 분명히 나오고도 남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 여느 이제 사건이었다면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보통의 형사 사건이 이제 물론 사건이라는 것이 그 사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형사 사건이 뭐 몇 개월 만에 1심이 나오고 결심되고 선고가 나오느냐 네.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일반적인 합의부 형사 합의 선고가 2012년도쯤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근데 지금은 한 5개월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이 다 아시지만 이제 많이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보통은 이제 이 구속된 피고인이 첫 번째 2개월 그래서 또 2개월에서 3번 연장해서 6개월 정도면 최대한 끝날 수 있는 뭐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6개월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6개월 연장했는데도 아직 갈 길이 먼 걸 보면 대개는 모든 사건이 대개 어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개월 정도면 평균 1심 선고가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참으로 이례적인 그야말로 본인들이 워낙 증거에 대해서 증인들의 신물 그 사례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사건 기록 자료가 10만 페이지요? 12만 페이지인가요? 예, 12만 쪽 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재판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는데요. 예. 변호인단이 모두 그 집단으로 사임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국선 변호인이 새롭게 배정이 됐던데요. 5명인가요? 예, 5명이 선임이 됐다 그럽니다. 이제 명단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5명이 선임됐다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국선 변호인 아마 이거는 이제 누굴 선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선 전담 변호인이 선임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변호인을 이제 국선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사건을 담당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아마도 법원에 명단이 돼 있습니다. 법원 소속으로 국선 전담 변호인인데 그중에 되게 순서대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그 국선 변호인들은 그걸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중에 다 순서대로 돼 있는 5명을 선임했을 것 같은데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재판이 시작되면 밝혀질 텐데. 물론입니다. 당연히 법정에 공개돼 있으니까 공개되지만 지금 누구라고 밝히면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 우리가 알지만 뭐 그분들의 어떤 뭐 신상 털기도 나올 것이고 혹시 그 집 앞에 가서 또 뭐 사무실 앞에 가서 항의 시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재판 준비가 제대로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 3주 정도 기간을 주면 그에 또 재개되면 아마 그 공판이 시작되면 이제 누군지 알겠습니다만 그 기간까지는 이제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결론 나기는 올해 안에 안 날 가능성도 크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국선 변호인은 현재 기록 검토를 중심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보통은 이제 그 피고인을 면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견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록 검토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판장에 나가서 이제 그 변호인들의 변호 의견을 이제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두 번 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박근혜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또 이제 막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죠. 특히 여성에다가 전직 대통령에다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개판을 출석을 거부하면 또 조금 더 기간이 좀 길어지고 결국은 이제 골석 재판으로도 몇 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충분히 훌쩍 넘길 것이고 내년 4월 16일이 이제 2차 구속기간 만료인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기간 전에는 이제 재판을 끝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그 두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런 가운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를 그 미국인 오토 원비어에 뭐 비유하기도 하고요. 이런 인권 문제를 둘 다 제기하는데 의도성이 좀 엿보이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동안 재판에 응해 왔다가 이제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좀 정치의 장으로 지금 뭘 끌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인권 침해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재판이 너무 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일주일에 4번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구속 기간을 이렇게 부당하게 연장했다든가 뭐 이런 것은 조금 주장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뭐 구치소에서 뭐 독방에 뭐 있다든가 하는 건 오히려 달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집된 교도소에 생활을 하는데 혼자 독방을 사용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독방이 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포커스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동정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들부터. 뭐 그와 같이 함께 동조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뭐 현재 재판에 넘겨진 그리고 또 교도소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노동희 교수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요. 그러면 이 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예단을 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순실 씨도 일단 지금 이화여대 입학 비리에 관해서는 1년이 지금 1심에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다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재판에서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의 뇌물죄일 수 있고요. 또 사기 미수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뭐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들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순실 씨도 최소 10년, 15년 이상 될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러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또 몇 가지가 무죄가 나오거나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국정농단 사건의 이제 조연들, 이를테면 뭐
다른 인물들이죠.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차은택, 뭐 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 비서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결심 공판을 했죠. 네. 검찰이 이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을 했고요. 그건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이제 내달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중한 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뭐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뭐 일단 뭐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뭐 그런 구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송성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 5년이 구형됐으니까 쉽게 집행유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윤선 전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1심에서 일단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는 무죄가 됐죠. 그래서 위증 혐의만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위증 혐의도 당시 내가 국회에서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에 나오지만 장관으로서 선서를 한 번 한 것은 다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은 받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